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다라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삼국시대의 쭉 역사적 흐름 봤었다면, 이제 통일 이후, 시기적으로는 삼국통일의 완성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676년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가 멸망하는 것 935년입니다. 그러니까 10세기 전반까지 약 270, 80년 정도 이렇게 살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 시기에 유사한 시기에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하고, 발해 또한 고구려의 옛 영토를 바탕으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이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이런 통치 시스템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18쪽부터 21쪽, 프린트로는 5차 시에 해당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통일 이후 신라의 통치체제 정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발해를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요것은 여기도 적어놨다시피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서에서, 이건 고려시대에 쓰여진 역사서인데 지난 시기인 삼국시대를 정리했단 말이야. 그래서 삼국시대를 세 시기로 구분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부터 무열왕이 등장하기까지를 김부식은 이 시기를 상대라고 표현했고요. 여기 있으니까 쓰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열왕 즉위 이후 무열왕계의 직계 자손이 왕권을 차지했던 시기, 이 시기를 중대, 그리고 무열왕계의 왕기가 끊긴 이후 신라 말기까지 하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다루는 내용에서는 사실 이 통일 이후의 신라와 그리고 신라 말 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봐도 무방하지만 이전 시기와 쭉 큰 흐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같이 스토리로 지금 잡아놨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선생님 일부러 연표 이렇게 넣어놨고요. 연도를 꼭 외워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무열왕이 즉위했던 7세기 중반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삼국 통일의 완성, 무열왕 때 백제 멸망 660년, 고구려 멸망 그 아들인 문무왕 때 668년, 그리고 나당 전쟁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제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 완성했다라고 보는 시기가 676년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부터 쭉 정리할게. 통일 이전에 신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실 우리가 계속 다뤘지만 이 통일 이전의 신라는 진한이라고 하는 정치체의 하나의 소국이었어. 소국, 사로국에서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가를 세운 인물이 혁거세였습니다. 왕권이 미약했던 것은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최초의 왕이었던 혁거세의 왕 호칭이 거서간이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서간, 차차웅, 그리고 이사금, 그리고 뇌물마립간 때부터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썼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왕이라고 쓴 것은 지증왕 때부터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 뭐냐면 초기 국가 형태 소국의 모습으로 출발을 했고 점점점 중앙 집권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 마련이라고 하면 보통 뇌물마립간 때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6세기가 신라의 전성기인데 6세기 3명의 왕, 지법진,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요거 3명의 왕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업적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특히 영토가 가장 넓었던 전성기의 왕 진흥왕이었고요. 국가의 시스템, 율령을 반포했던 것은 법흥왕, 그리고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민족의 사상적 통합을 이루었던 것도 역시 법흥왕이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국왕이 직접 군사권을 담당하는 병부를 설치한 것 버풍왕이었고요. 국왕과 이제 귀족 간에 어떤 그 선을 긋는 귀족들의 수장을 별도로 정해서 왕과 구분지었던 것, 그것도 버풍왕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상대 시기에 특징은 뭐였느냐? 국가의 중요한 일은 귀족들 혹은 부를 이끄는 가들의 회의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고, 그 회의를 화백회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백회의의 수장이 바로 상대등이라고 했어. 이 상대등은 귀족들의 대장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상대등이라는 직책이 생기기 전까지는 왕도 화백회의에 들어가서 함께 결정을 했고요. 상대등이라는 직책이 생기고 나서 왕은 이제 화백회의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화백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상대등이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모습이었다. 자, 그리고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골품제는 일종의 신분제임과 동시에 이 신분에 따라서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상한을 정함으로써 관등제와 결합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제공했는가? 사실 이 시급은 주로 왕족이나 공신에게 주었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땅 자체를 주는 건 아니고 어떤 땅 A를 주면 이 A에서 나는 생산량의 일부, 생산물의 일부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급도 마찬가지 형태인데 이 노급은 주로 귀족 관리들에게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귀족 관리들에게는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일 이전에 신라는 영토가 상대적으로 작았지. 5개의 주와 2개의 소경을 설치했다. 군사도 있었으나 굳이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찐 내용이야. 신라 중대 무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 시기의 특징 먼저 다루기 전에 무열왕의 좀 특이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이 골품제에 의해서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어. 그지? 그런데 이 무열왕 때부터는 성골이 끊겼기 때문에 진골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진골 최초로 왕이 된 인물이 바로 김춘추 태종 무열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무열왕 이래로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왕위를 잇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통일전쟁을 주관하는 가운데 왕권이 더욱 강해졌다. 리더십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전제 왕권의 강화 시기. 전제 왕권이란 건 왕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표현하면 돼.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서는 왕권의 전제화 시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그래서 이 시기 중앙 통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마련한 것이 다 신문왕 때의 일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요 왕은 무열왕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요. 이 중간에 아들 문무왕이 있고요. 그 아들이 바로 신문왕입니다. 요 3명의 왕. 근데 특히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신문왕이 한 거니까 하나하나 기억해 두자. 자, 첫 번째로는요. 이제 군사 기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기구인 집사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집사부가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무열왕 전의 왕이었던 진덕여왕 때 만들어졌는데 진덕여왕을 외우는 건 아니고 이 집사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 그 대장이 시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기능을 강화해. 왕의 명령을 받드는 이 관직, 관청의 기능을 강화했다라는 건 귀족 세력을 그만큼 억압하려는,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상대 등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과거와는 달리 진골 출신들이 왕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다른 진골들도 이런 우리도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당시에 장인이었던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 귀족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피비린내를 한번 딱 맡게 해주고 강한 왕권을 확립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딴 생각을 하지 않는가 감시, 감독, 감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정부라는 걸 설치하고요. 이것은 이제 중앙, 수도였던 당시 금성 내부를 감시하는 것이었고 사실 지방에도 외사정을 파견해서 이 지방관들을 감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신문학들은요,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구를 설립해요. 뒤에 또 나오는데, 유학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한다. 그 인재가 어떤 인재냐? 국왕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거 뒤에 또 다루겠지만 되게 복잡한 내용이고 사실은 2학년, 3학년 때 윤리와 사상에서 더 깊이 있게 배울 텐데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은 이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인이라고 하는 어진 마음이 있어. 이 어진 마음이 잘 가꿔져서 잘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예라고 하는 예의 있다 할 때 그 예자고요. 부모님께 나타나면 효가 되고요. 신하로서 국왕에게는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인의 유학의 기본 틀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학을 잘 교육시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기르겠다라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학하면 유학교육기관. 자, 그리고 이 왕이 진골 출신의 왕이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어느 정도 억누르기 위해서는 서포터가 필요해. 그러면 내 적군의 적군은 아군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진골 세력들은 능력이 없어도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러나 육두품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육두품들은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면서 육두품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진골 세력들을 견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경제적 기반으로서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요건 좀 더 볼 필요가 있어. 기존에 노급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한 직책, 국가에서 맡은 직책에 대한 역할 수행, 이것을 직역이라고 해. 직책에 맞는 역할 수행, 직역의 대가로 A라는 토지를 노급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생산물과 노동력을 가져간다 그랬어. 생산물의 약 10분의 1 정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쨌거나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족 관리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요. 때로는 자신의 땅을 농사짓게 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장시켜서 훈련시키고 이것이 군사력으로 성장할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료전은 어떻게 했느냐? A라는 땅이 있으면 이 땅에서 생산물의 일부만 주는 거야. 기존에 주던 노동력은 어떻게 했다? 노동력은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온리 생산물만 가져가도록 한 게 관료전. 이거 하나 줬고요. 그리고 기존의 노급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됐죠? 자, 그리고 녹봉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혹은 계절별로 이렇게 현물을 통해서 일종의 월급 형태로 또 주기도 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문학 때 이루어진 중앙 권력 강화, 왕권의 전제화,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과거보다 영토가 훨씬 넓어졌잖아.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수도인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경을 설치합니다. 자, 잠시 금성의 위치 봐야겠죠? 자, 여기 금성이 있어. 당시 한반도 신라의 영토 이 정도였는데 수도가 저 오른쪽 밑에 치우쳐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5소경을 설치하고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눴다. 특이한 거 요거 조금 더 심화인데 나중에 혹시 이 9개의 주를 설치할 때 어떤 것을 고려했냐? 옛날 고구려 땅, 옛날 백제 땅, 옛날 신라 땅에 각각 3주씩 설치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아까 외사정을 파견해서 관리를 감찰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상수리 제도라는 것을 운영했대. 지방 세력이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지방의 촌주 세력 혹은 유력 세력의 자제들을 중앙, 당시 수도였던 금성에 불러들여서 인질로서 잡는 것을 상수리 제도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고려 시대에도 이어지는데 고려 시대는 기인 제도라고 불렀어. 내용은 같은데 이름만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운영했는지 잠깐 교과서 보고 오겠습니다. 자, 교과서 20쪽에 나와 있는 자료 상수리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화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가끔 볼게요. 문무왕의 이복 동생인 거득공이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 무진주, 지금의 광주 지역입니다. 이거 뭐 광주를 알아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지방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지. 주의 향리 안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나의 집은 황룡사와 황성사 사이에 있으니 금성에 오면 찾아오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안길은 나라에서 실시한 제도에 따라 금성으로 올라왔다. 안길이 거득공을 다시 찾아가자 거득공이 잔치를 베풀었다. 안길이 상공을 뵈러 왔습니다. 매년 각고을에 향리한 사람이 금성에 있는 관청으로 올라오게 하는 제도에 따라 제 차례에 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이유는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했고 지방에서 어떻게 세금을 걷었는지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촌랑문서라고 하는 거야. 그 마을에 젊은 남자들,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 노인이 몇 명, 여성이 몇 명, 거기 나무는 무슨 나무가 몇 마리, 몇 그루, 동물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말이 몇 마리 다 조사하는 거야. 자세히 조사해서 이것으로 조세, 세금을 수취를 하고요. 노동력을 증발하기 위해서 그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 요것도 다시 교과서 자료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20쪽입니다. 신라의 촌락에 대한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라에서는 3년마다 촌주에게 촌락의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인구가 몇 명인지, 가축은 얼마나 있는지, 그중에 노는, 그리고 무슨 나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두고 노동력을 징발하는 근거 자료로 썼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촌락문서가 최초로 발견되었던 요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1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촌락문서는 1933년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 정창원이라고 하는 곳에 불경이었던 화엄경론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경을 사실 포장했던 종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라 촌락문서였다라는 것이지. 이게 하필 또 일본에서 발견이 된 거야. 신라 촌락에 대한 정보는 굳이 일본이 알 필요가 없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포장재로 썼던 것을 발견을 한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라 촌락문서에는 서원경 부근의 촌을 비롯한 4개 촌의 이름, 그리고 소속현, 토지의 종류, 면적, 인구, 가구, 소와 마리수, 뽕나무, 잣나무, 가래나무 수의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인구는 남녀별로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파악하였고 가호, 집의 그런 크기들은 9등급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밀하게 정리를 했던 이유는 노동력 수치를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문서가 가는 통일 이후 신라의 경제 상황과 조세 행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잘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통일 이후에 마지막으로 군사 보겠습니다.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관리했을까? 어떻게 방비하려 노력했을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자, 중앙은요, 구서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방비를 했습니다. 구서당은 서당이라고 하는 부대가 9개가 있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깃발의 색깔에 따라 백금서당, 뭐 청금서당,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붙였던 게 9개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구서당의 존재, 신라의 수도인 금성을 지키는 부대잖아. 그런데 민족 통합책으로서 구서당의 부대를 구성할 때 당연히 신라인들 중심으로 했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고구려 부대, 그러니까 이 9개의 부대 중에 신라인 부대도 있고 고구려인 부대도 있고 백제인 부대도 있고 심지어 말갈인 부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 국왕과 수도를 지키는 것인데 너희들 믿는다. 우리는 한민족이지 너희들 믿겠어 라는 의미지. 민족 통합책. 그리고 지방에는 정이라고 하는 부대를 두었는데 10개의 정으로 구성해서 전국을 방어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오른쪽에 봐서 지금 통일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이라고 해서 무슨 주로 끝나는 게 9개의 주가 있었죠. 구주고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소경, 5소경 체제였어. 근데 아까 지방구는 10정이라고 했습니다. 10정. 각 주에 하나씩 설치했어. 근데 왜 9정이 아니고 10정이냐? 살짝 영토를 보면 이 한 주라고 하는 곳은 다른 곳에 비해 영토가 훨씬 넓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 개씩 배치를 했지만 이 한 주에는 2정을 배치했습니다. 바로 발해와 맞닿아 있기도 하고 이쪽 바닷가도 지킬 범위가 넓기 때문이죠. 영토 자체가 넓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왕권의 전제 시기가 약 130여 년간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중대의 마지막 해공왕이라고 하는 왕이 암살당하면서 갑자기 신라 사회는 급변하기 시작해. 약 150여 년간 동안 왕이 20번이나 교체가 됩니다. 그 정도로 왕의 그 임기도 재위 기간도 짧았고 그만큼 계속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왜? 이 시기의 특징을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골 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 그래서 주요 왕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지만 이 왕들의 업적을 뭘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앞쪽에 있었던 인물들은 외워야 되는데 이 인물들은 그냥 교과서에 언급되는 정도입니다. 흥덕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 왕위쟁탈전이 벌어지고 국가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국가의 질서를 다잡기 위해서 골품제에 따른 소비를 규제하려고 했던 왕이 흥덕왕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진성여왕 때는 국가가 정말 혼란했던 시기, 국가가 텅텅텅 비었던 시기. 그래서 당시 육두품 중에 당시 천재라고 불렸던 최치원이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했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고요. 그럼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 이때는 왕권이 높아졌다면 이때는 혼란기였고 왕의 권한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해. 진골귀족이 스스로 서로 왕이 되고자 하니까 서로의 힘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힘을 합쳐야지만 왕이 되고 높은 관직을 얻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왕 자체가 독자적인 권위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면 이 왕권 강화를 도왔던 기구들이 상대적으로 다시 약해집니다. 집사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비서기구란 말이야. 사실상 이 기능이 약화되고 다시 귀족회의의 대표였던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된다. 그리고 진골귀족들 간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두품이 소외되고요. 이런 골품제 한계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회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사회 비판이라는 건 대부분 이 골품제 한계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육두품 세력이 반신라적 경향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진골귀족의 특권적 지위,
특권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노급을 부활시킨다. 그럼 기존에 있던 관료제는 당연히 폐지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는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만 하지 지방에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요. 지방의 주요 세력들이 성을 중심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행정력을 갖고 자치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세력을 호족 세력이라 해. 그래서 호족 세력들은 보통 군사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지역을 각자 다스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라가 이 동남쪽에 위치해서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미치기 어려웠다는 얘기야. 왕권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왕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지방관도 제대로 파견되지 못하고 지방관도 명령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족들은 스스로 성의 주인,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자신들이 중심이 된 이 지역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호족 세력의 하나가 나중에 궁예라고 하는 인물, 견훤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고려를 세운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 등등 쭉쭉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후 삼국시대로 연결이 되고 나중에 고려가 다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 이런 호족 세력이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사상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설이야.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한 종파야, 한 갈래인데 크게는 정말 다양하지만 크게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눌 수 있고 핵심은 교종은 경전 중심이야. 경전, 이론 중심이고 여기는 실천과 수행 중심이야. 이 당시에는 경전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이 경전을 공부하려면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앙 귀족들만의 엘리트들만의 문화였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나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보다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선종이 지방 호족 세력들에게는 더 받아들이기 좋은 만만한 그런 편안한 종파였던 것이죠. 그리고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건 주거지나 도읍지나 묘지를 정할 때 그 산이나 강, 산세의 모양을 보고 정해야 된다라는 이론인데 호족 세력들은 자, 지금 수도였던 금성, 경주에 지력이 쇠했어. 저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야.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뒤에 산도 있고 앞에 강이 흐르고 되게 좋은 터야. 내가 왕이 될 그런 기운을 주는 지역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족들이 선종과 풍수지리설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서포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다 봤고요. 여기 연표에 선생님이 일부러 녹색으로 별도로 표시해 놓은 구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연표를 녹색으로 해놨다. 이 통일신라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 변천하는 시기에 발해라는 국가도 세워지고 발해가 쭉 이어졌다라는 거 살펴보려고 연표를 색깔을 바꿔 넣었고요. 다음 시간에 발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